그러면 이재명 다운 게 뭐냐? 첫 번째, 최근에 행보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광복회 방문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기도의 역대 기관장들 친일 행적 표시한 거예요. 화면처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 도지사들이 친일 행적했다는 걸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역사는 지울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은 한일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윤석열 등이 사실 친일 후보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광복회에 가서 하시더라. 이게 이재명 다운 거예요.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도 친일 청산할 때 마음 도움 준 사람, 도움 준 대통령들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이 나와도 이명박근혜 때랑 완전히 다른,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법지화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친일 청산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의 범위가 문제죠. 다 노력을 하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뭐 그래서 민감한 문제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재명 다음은 이런 거고 후보는 이재명답게. 그런데 캠프는 이제 오늘 구성된 캠프는 민주당 내부 캠프예요. 예. 네. 예를 들면 국민참여운동본부가 있으면 거기에 본부장이 민주당 3선 의원이 배치되지만 더 중요한 게 외부 인사잖아요. 특히 국민참여운동본부는. 네. 그렇게 외부 인사들이 공동으로 위원장 맡고 이렇게 될 때 저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들도 들어올 것 같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인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가능한 확장적으로 꾸려야 되고 후보는 이재명답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태우 씨 국가장 이야기도 정말 열과성을 다해 실드를 쳤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서는 영혼을 빌려서라도 일단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경기도 홈페이지 가시면요. 그 경기도 가도 그렇고 홈페이지 가시면은 1대 구자옥 지사, 2대 이해익 지사, 6대 최문경 지사, 제10대 이흥배 지사가 경기도 홈페이지 가면은 친일 행적이 있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친일 청산의 방법은 무슨 동상이나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친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없애버리면 아예 모르잖아요. 이게 저도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거 하나 안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그 왜 중요하다 보냐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처럼 이게 나중에가 되면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분명히 가치 판단의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때 어쩔 수 없지 않았냐라는 뉴라이트식의 논리 그거에 매우 강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뭔가 뭐 아니 일본이랑 친한 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로 여지를 주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 긋는 게 안 되는데 저런 표시가 하나 남아있으면 이게 남아있는 이유와 네. 역사를 설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광복회에 갔을 때 태극기 하나가 등장을 하죠. 저게 이제 진관사 태극기라고 하는 건데 국내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 강점기 때 태극기예요. 그래서 이 국가보물 2142호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를 지금 광복회에서 보여주면서 이재명 후보님 친일 청산합시다. 지금 옆에 그 우원식 의원 계시잖아요. 홍범도 장군,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표를 잃을까봐, 뭐 얻을까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젠다 먼저 확 던졌어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 김원웅 회장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여야 후보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났다. 그중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좀 후보들 만나면서 그런 의지를 다진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갖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초과세수 있는데 그걸로 재난지원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민주당이 결단을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추가 세수가 한 10조 정도 더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뭐랑 통하냐면 국민의힘의 홍준표 대표가
코로나 대응 긴급 편성 예산으로 100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두텁게 자영업자들도 지원하고 긴급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재난지원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금으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이재명 후보가 의제를 먼저 던졌다고 뭐 샘내고 그러지 말고 논리상 받아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그 재난지원금 100조, 그러니까 그 긴급 재난지원금 100조 만들겠다는 거 동의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중에 한 파트 국민 위로금, 재난 위로금 얘기했다 그래서 또 그거는 매표라고 하더라고. 아니, 뭔지 웃긴 게- 모르겠어요. 웃긴 게요. 가진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어요. 자기 세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기초연금 같은 거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또 전 국민한테 이걸 나눠주는 게 마치 나라 망할 것처럼 다 생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돈 제일 적게 쓴 게 한국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라니까요. 우리 경기도민 어. 재난지원금 받았거든요. 100%에 포함돼서 다 썼어요. 예. 다 그럼- 쓰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내수가 지역에서만. 활성화되고 예, 예. 네. 지역 상권도 살아야 되고 이런 거고 음. 이런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야 저게 가능할까 싶은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대한노인회 방문했던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분들은 보면 컬러풀한 걸 엄청 좋아하시네. 어르신 진짜. 사실 대한노인회가 제가 옛날에 그 노인정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한노인회 분들도 문재인 정부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효자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대한노인회 분들 이제 이를테면 기초연금 관련해 갖고도 월 100만 원의 노인 기본소득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장차. 장차. 그러니까 점점 늘려나가는 네, 거였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꼭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오면 무조건 다 해주겠다고 한대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한노인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갔다고. 실제로 이게 전 되게 이재명 후보라는 그 캐릭터가 참 아까 그 매번 최민희 의원님 말씀 주시듯이 기존의 민주당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서 재밌는 게 뭐냐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한다. 그리고 더 얘기했던 거 뭐 공약 이행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능하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잘 공략하면 청년들이 많이 심적으로 응원을 하게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노인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을 다 이으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고 지금 재난지원금은 그 기본소득의 또 다른 형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보수다. 저는 이 말 믿고 싶지가 않은 게 기초연금 설계한 정부가 어느 정부였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유시민 장관이 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면서 청년들이 뭘 받거나 일반 국민들이 뭘 받는 거는 꼴 보기 싫어해.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게 따지고 보면 자식들이 받는 건데, 손자들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세대의 문제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그 연령층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기재부 개혁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미 본인이 예산권을 어. 총리실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본인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그 싱크탱크에서 이제 안으로 던졌고. 아 그래요? 본인이 얘기 안 직접 했어요?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디테일이 제왕. 왜 이러실까요? 나 들었는데. 자, 어쨌건 관료는 국민 여론을 따라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선출 권력이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홍남기 같은 임명직 장관이 그걸 막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자기가 걱정을 해? 그 역대 민주정부가 경제 포비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98년에 IMF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했잖아요. 경제가 최악일 때. 그러니까 경제가 최악일 때 누가 득세하냐? 경제 관료들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우리에게 남긴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IMF를 초래한 게 경제 관료들이야. 그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료들인데 역설적으로 IMF가 오면서 경제가 위기에 몰리니까 그런 경제 관료들의 국가 부채론, 재정 안정론이 계속 힘을 갖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4대강 사업에는 돈을 넣는 거지. 이게 이제 모순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그렇게 미국 좋아하면서 네.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한국 예산 5년치예요. 정부가 그 돈 쏟아부었다고. 그렇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프랑스, 독일 다 똑같았어. 근데 네. 그런 나라들은 엄청 사대하면서 막상 그러고 따라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 토론회 보면 다 거짓말이야. 재정금 파탄 냈다고. 재정 파탄 안 났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이 먼저 살아야지. 그래야 국가도 있는 거지. 이게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간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뭐냐.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 얘기 반복적으로 들었었잖아요. 네. 그게 계속되면 저는 국가가 진짜 그 경제가 절단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료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부총리를 이제 더 이상 경제 관료 출신들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중에 경제 예를 들면 기재위 3선 3번만 기재위 해보면 그냥 뻔하게 다 알거든요. 그런 인재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를 이번에 파격적으로 기용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재부 출신들을 등용함으로써 제가 알고 있기에 홍남기도 기재부한테는 사실상 따에 가깝대요. 그 정도래.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그 주류들, 모피아 같은 그 부류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온건한 사람이 홍남기래요. 그 정도니까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랄까 깊이 없음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윤두한 씨인데 추가 재난지원금 주는 거를 반박을 하면서 이제는 선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야, 두툼이라는 게 무슨 손바닥도 아니고 뭐 두텁게도 아니고 두툼하게는 뭐예요? 모르겠어. 두툼한가 이게 그 한국 문법을 너무 모르는 거지. 언어가 좀 빈약한 거지. 예, 두툼하다는 이게 두텁게, 두텁게는 양이 많게 이런 거고 두툼하다는 형용사로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실제 물건이 두껍다 이런 그렇죠, 그런 상태. 현찰로 주라는 건가요? 이게 뭐. 그런 심한 뜻이 10,000원짜리로 주라는 건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요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대가리 속에 지워요, 윤 씨. 뭐냐면은 이거는 경제정책이에요. 봐봐. 그 돈을 정부가 줬어. 잘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동네에서 써. 나 경제활동했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써. 그러면 그 동네에 가게들이 잘 돼. 그러면 그게 세금으로 또 거쳐.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경제정책인데 뭘 지금이 와서 이것도 해야 돼요. 피해 많이 입은 사람들한테 더 지원한 건 해야 되는데 그와 별개로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한 30만 원 더 줍시다. 얘들은 무조건 반대를 해. 이게 뭐 표를 돈으로 산다 그러는데요. 같이 그냥 거기에 찬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반대하면서 이러실까요?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이슈로 붙으면 반대 못할 거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 중독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냥 뭔가 제 생각에는. 자기 철학이 부재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반대만 하고 그 표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몰입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약간 안철수스럽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냥 반대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문학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전 늘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나랑 한번 토론해봅시다. 맞아, 토론하자고. 그 기사가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의존받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철학을 갖고 나를 어떻게 바꿀지 바꾼다는 개념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개념도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기존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생각만 하니까 뭐 두툼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직업이 없는 사람도 세금은 날마다 내고 있어요. 간접세. 그럼요.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야? 그것도 안 되면 뭘 줘야 돼요? 최소한 먹고는 살려고 돈을 줘야 되는 게 이제 국가 역할이 된 거야. 그건 70년대나 80년대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항상 비교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젊은 며느리가 노는 꼴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게 꼰대야. 아니 이 윤석열 전 총장 논리대로 하면 아동수당도 다시 70%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두툼하게. 70%. 두툼하게가 네. 뭐니, 씨.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무슨 스테이크도 아니고. 씨. 자, 근데 윤석열이 광주를, 뭐, 2일날인가 간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가게 됐는 거죠. 그 경선 기간에 왜 광주에 가겠습니까? 대구에 한 번 더 가지. 이게 아마추어 캠프라는 겁니다. 차라리 2일날 간다는 계획을 알리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하다 보면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대구 경북에 당원들이 많아. 그런데 본선을 생각하면 호남에 가야 돼. 왜냐하면 박근혜가 당선될 때 호남에서 10%가 넘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저쪽이 당선 안 될 때 보면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선이 많아야 5%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4% 이렇게 될 텐데 그럼 호남에서의 5%가 엄청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본선을 생각하면 가야 돼. 그런데 경선을 생각하면 못 가. 우리는 못 갈 텐데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못 가네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표의 확장성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의심했잖아요. 광주 가서 계란 맞고 자기 득표를 올리겠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잊혀진 거야. 다시 가면 또 다시 그게 생기잖아요. 잊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입 닦아버리는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시가 아니고 저는 그냥 팩트로 내가 보기에는 경선이 되니까 광주 가는 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고. 응. 아무튼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시험을 컨닝으로 합격하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무시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구수했잖아요. 사법고시를. 그럼 대통령도 그 정도. 59 45. 의원님 59 45. 45년. 105세? 그 45년은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구형한 거랑 똑같습니다. 구수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마다 5년이니까 네. 59 45. 그러니까 적어도 3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뭔 수를 해요? 여기서 구속을 시켜야지. 아, 또 환장하겠네. 어머, 이제 구속시켜야 되는 범죄자예요. 어머 그거 진짜. 한번 참으실래요? 저 이미 참았어 대학교 때. 이미 구속시켜야 되는 범죄자인데 뭐 대통령 후보를 나가고. 범죄자라고 생각하실 분.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탄핵보다 더 심각한 탄핵 사유가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쟁화하려고 계속 이 사람은 정치권에 뭐로라도 붙어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네. 막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본인이 수사한 건 다 수사 잘한 거고 본인 가족이나 뭐 본인이나 뭐 아내나 장모나를 수사하면 정치 공작이래.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드러난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무식함을 드러내서라도 정치인 하려고 나왔는지가 너무 이해가 요즘 돼요. 무식함을 드러내서라도. 알겠습니다. 연설 이야기 여기까지.